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사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가의 저점을 찍었느냐,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거냐라는 거 봤을 때는 주가의 저점을 찍고 하반기 때 반등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대표님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자에 대해서는 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저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선행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1차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분기 때 기업 실적이 저점인 것 같으니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이 꺾일 것 같으면 주가가 3개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꺾이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 바닥 구간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반등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면은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사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주가 선행성 감안했을 때는 2분기가 실적이 저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1분기, 2분기 어떤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인 저는 바탕을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고민스럽거나 이제 안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고라는 부분이 역대 최고치 수준의 재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업황의 턴어라운드 시점이나 이제 폭 자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맞다. 다만 하반기 때 정말 주가가 치고 나갈 정도로 업황 개선이 폭이 크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 맞지만 매력적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가의 저점을 찍었느냐,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거냐라는 거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주가의 저점을 찍고 하반기 때 반등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시장이 지금 뭐 3천을 넘어설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질문 던져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 내지는 기업들 실적이 엄청 좋아야겠죠. 근데 다만 그렇진 않다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에 있어서는 조금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존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가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도 많이 못 오를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중주성주가 낫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지 않게 방어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지해주고 반도체 가격이 3분기 됐을 때 바닥 대비 어찌됐든 좀 반등하기 시작하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실적, 그러니까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 폭이 화끈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응도 화끈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뜨끔미지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근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구간에서 이제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묘하게 마켓쉐어 경쟁을 하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합심해서 사실 이제 캐파도 줄이고 이제 가격도 좀 방어도 하고 하면은 업황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업황이 안 좋은 구간에서 약간 마켓쉐어 싸움을 하는 경우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약간은 마켓쉐어를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약간 삼성전자가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싸움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는 10% 넘는 10% 20%씩 감산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감산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5월에서 6월 정도에 증산을 발표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말아마 이런 걸까요? 네, 뭐 이번 기회에 그냥 버르장머리를 맞춰주겠네. 그냥 나는 어차피 이게 아니어도 사업부가 많고 살아남을 수 있고 가격을 낮춰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 뭐 그러니
우리 마켓셔 더 가져갈래.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5, 6월 달에 만약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한 번 더 약간 출렁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다. 다만 뭐 변동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하반기 때 회복은 맞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은 맞지만 네. 그 대세 상승 상대적인 매력은 중성주의 이제 어떤 탄력성이 더 클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만약 한 1억 원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저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금융자산에서 적절한 주식 비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6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밸류에이션 PBR이 뭐 0.6에 0.8배 수준을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주식 80%에서 100%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그런 구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 반등 탄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씩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40% 금융 자산은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저는 리츠를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네, 왜냐면은 리츠가 이제 6에서 한 8%까지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좀 받쳐가면서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투자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에 대한 어떤 회피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식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더 젊으시면은 주식을 더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경험이 많은 투자자다. 충분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나는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뭐 조금 발을 담궈보고 싶다라는 이제 투자자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리츠 얘기가 좀 나와서 리츠가 지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바닥 찍고 이제 바닥 대비했을 땐 10에서 20%씩은 반등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지금 또 막 상업용 부동산 막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내년이 좀 최악일 거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리츠는 좀 괜찮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이제 이점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확정되어 있거나 어떤 계약들이 이미 다 개런티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좋은 리츠군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정도씩은 다 바인딩 되어 있어서 계약 기간 동안은 이제 나갈 수 없게 이제 묶여 있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그 임대료가 뭐 예를 들어서 2에서 3%씩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대부분 구조화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만큼의 리스크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계속 담아야 되는 욕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상증자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뭐 개별 물건에 따라서는 조금 뭐 임차인들이 뭐 나간다든지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모든 리츠가 다 좋고 모든 리츠가 다 나쁘고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리츠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상증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차인들의 어떤 그 퀄리티가 좀 낮다라든지 아니면은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미처 다루지 못한 책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요 장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약간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되게 편견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편견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은 투자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버핏하고 멍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PR 6배 주식이 12배가 되는 것도 가치 투자고 PR이 12배의 주식이 18배, 24배가 되는 것도 가치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멍거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에 투자하라거나 가치주에 투자라고 하는 이야기한 사람들은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냐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성장주는 약간 편견이 있는 부분이 고성장, 고PR주들만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카테고리에는 PR은 낮지만 이익 성장이 있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익 성장이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뭐 적절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저 PBR 주들, 자산주들 아니면 PR 엄청 싼 주식들만 가치주라고 뭐 편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성장주랑 가치주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주식들이 존재는 한다. 근데 다만 이런 영역들의 주식들은 전체 100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가치주냐 성장주냐라고 물어보면은 반반으로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반반은 나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치주냐 성장주자가 뭐가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이제 오를 수 있느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오해라든지 아니면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내려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서 끈질기게 보유하는 투자 방식이 가치 투자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를 찾는 고객분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번 직접 투자를 해봤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되게 재미를 봤다. 근데 이제 그게 한 2년, 3년 지나다 보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약간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대로 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수익률은 사실 뭐 변변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맡겨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주식 발굴 잘하고 시간도 많고 투자도 했고 성과도 좋으면은 저는 당연히 개인 투자 직접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게 의미가 있는 형태인지 직접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고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단순히 재미만을 추구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돈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 많은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읽으셔가지고 그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를 소화하시면서 또 그거를 현실에서 20여 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이론과 경험을 모두 정리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하우를 저희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또 이렇게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 또 그거를 구현하고 계신 거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